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운조 커피 광고가 잘 어울릴 것 같은 분입니다. 리먼브라더스 전 한국 대표 김준성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3% 나올 때마다 꼭 하루 이틀 전에 환율이 많이 움직여가지고 환율 얘기만 하게 되네요. 아, 전에도 그랬었나요? 예. 지금 환율이 예. 큰일이에요. 1388원 50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환율이 이 정도면 거의 지금 높은 거죠. 상당히 충격 받을 수준인 거죠, 이 정도면. 높은 거죠. 예. 네. 저희가 환율 최근만 보면 아주 옛날은 제껴 놓으면 네. 그 22년 10월 경에 그때 달러 인덱스 114 갔을 때 1,445원이었어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오른 게 1년 후에 23년 10월 경에 달러 인덱스 107 갔을 때 1,360원이었어요. 1360원. 네. 107 갔을 때. 107 갔을 때. 지금이 106 아니에요? 106이죠. 네. 106인데 지금 더 위에 있죠. 네. 그리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1,340원에 무 잘르듯이 못 올라가게 막았는데 갑자기 물러나면서 역시 물러나니까 한 50원 오른 거잖아요. 1,340원하고 지금 1,390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금융당국이 이제 예. 1340원쯤에서 한번 막았다가 계속 막았죠. 금년에는. 네. 금년에는 1,340원에 무 잘르듯이 쫙 막았는데 네. 거기서 약간 물러나니까 역시 그냥 한 칼에 한 50원은 가네요. 네. 아, 그럼 이건 이제 1,400원은 그냥 봐야 되는 거예요? 뭐 10원 남았는데요. 뭐 하루에 10원씩 움직이는데 뭐 10원이야. 아니, 이렇게 가요, 왜? 크게는 두 개 같아요. 하나는 그 우선 글로벌 달러로 보면 하나는 뭐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니지만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뭐 난리를 치니까 네. 그런 안전자산 문제 하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네. 달러 금리가 내릴 거라는 그 기대가 좀 약화됐잖아요. 좀 네. 연기가 됐잖아요. 음. 그게 제일 큰 것 같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국내에서는 우리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그 우리 달러원에 좀 2, 3년 전부터 좀 있어 왔으니까 뭐 해외 투자가 많이 나가고 네네. 아니, 외국인들 지금 엄청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에. 그거보다 나가는 게 많을 것 같은데요. 16조 뭐 20조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외환시장에서. 그러니까 나가는 돈이 더 많고 뭐 개인만 나가는 게 아니라 기업들도 해외에다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금융당국이 이거 막을 돈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외환- 외환보유고 세계 8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국이 이제 좀 헷갈리는 대목이죠. 그런데다가 아까 큰 두 가지 안전자산 문제하고 미국 이자율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중요하잖아요. 일본하고 중국. 네. 이 사람들도 조금 각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 진짜 달러원 환율은 네. 뭐 모든 상황이 전부 올라가는 쪽만 지금 손가락질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우리를 포함한 뭐 우리 옆에 있는 중국과 일본도 네. 지금까지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돈 가치가 많이 떨어졌는데 네. 그 나라들에 여기서 더 떨어지길 바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국 경우에는 네. 워낙 나쁘잖아요. 네, 중국은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네. 그러니까 결국은 환율도 경기와 그러니까 경기라는 게 성장 경기 그런 거하고 물가 두 개가 왔다리 갔다리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달러원이 그러니까 원화가 강하면 그러니까 숫자가 낮으면 뭐 1,200원 이런 식으로 되면 물가에는 좋지만 경기에는 좀 나쁜 거잖아요. 네네네. 수출 같은 게 안 될 테니까.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위안화를 약세를 시키는 게 조금 경기나 성장에는 사실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런 생각 별로 안 했는데 네. 최근에 그런 생각 좀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그런 결정을 내려버리면 네. 첫 번째는 아시아 커런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나 타이바트 이런 경우가 많이 영향을 받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보면 진짜 큰 변화죠. 그러니까 뭐 위안화를 약세 쪽으로 가면 뭐 한 10년 전에
예나를 약세 쪽으로 갔잖아요. 그 네. 디플레이션 위험 때문에. 근데 지금 중국도 약간 디플레이션 겁나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그 불안감이 우선 하나 있어요. 네, PBOC가 네, 네, 어떻게 네, 할 네, 건가 네. 있고 그다음에 일본도 지금 뭐 망설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큰 이유 더하기 지금 세 개의 은행 그러니까 PBOC, BOJ 또 한국은행 이 세 개의 중앙은행들이 약간 망설이는 그런 상황이 좀 돼가지고 네. 지금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아, 또 환율 상황이 만약에 여기서 이제 더 정말 1,400원 뚫고 가면 네.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나요? 아니면 정말 그 정도까지 가면 우리 정부도 뭐 더 이상 용납하진 않나요? 뭐 지금 올라가는 거는 뭐 한국은행이 막아주는 거 외에는 거의 없어 보이는데 네. 그냥 뭐 그냥 다 예측일 뿐이죠. 예측일 뿐인데 1,340원을 뚫리면서 1,360원 얘기를 많이 했지만 쉽게 올라갔으니까 그래도 네. 기본적으로 한 1,400원 되면 한번 막아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 혹시라도 밀리면 저번에 갔던 게 1,445원, 50원이니까 거기도 보이는 거고 이게 뭐 위로 한번 열려버리니까 뭐든지 그렇잖아요. 한번 열려버리면 이게 뭐 레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펀더멘탈이 좀 약하니까 이 모든 게 좀 불안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건 만약 예를 들어 이거 막으려면 돈이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거? 글쎄요,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네. 시장은 달러를 이렇게 흡수하거나 이렇게 갖고 있는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금액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이제 의지가 문제인 거죠. 과연 내리는 게 맞는지를 생각해 볼 거예요. 내리는 내릴 게 능력이 맞나? 없는 게 아니라 네. 내리는 게 맞는 거지.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사실 환율은 어느 정도는 중앙은행이 뭐 어떻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의지가 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능력보다는 지금 3개국 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하긴 3개국 다 달러 많은 나라들이죠. 중국이야 뭐 세계 최대 아마. 중국 1등, 일본 1등. 2등, 우리 8등. 아, 일본이 2등이에요. 일본 2등. 그러니까 돈 없어서 못 막는 건 분명히 그런 건 아닌데 아닌데. 의지가 그러니까 어떤 게 더 그 나라 경제에 맞는지 생각을 해보겠죠. 아. 환율이 무조건 올라가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보면 네. 경기 또는 성장과 물가 네. 이 두 가지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니까. 네.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정부에서는 아니면 중앙은행에서 또 한 가지 정책 수단이 또 있죠. 하나 더 큰 거. 이자율. 네. 이자율도 똑같잖아요. 이자율을 높이면 물가에는 도움이 되지만 경기에는 나쁜 거잖아요. 두 개가 이게 지금 네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지가 약간 환율에서 야 이자율 쪽으로 약간 뭔가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럴 때 환투자는 조금 리스키하죠? 아니 괜찮나요? 뭐 많이 움직일 때 네. 보통 트레이더들이 시장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이제 뭐 오르거나 내리는 거 양쪽에 항상 베팅을 하니까 네. 많이 움직이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네. 보면은 뭐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그냥 제 개인적으로인데 아무리 올라도 1,400원 한번 막아주지 않겠어? 1,400원 근처 가면 한번 팔아보고 제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또 오르면 좀 너무 또 빨리 팔지 말고 한 네. 1,450원까지 기다리면 그럼 거기서 물타기 한번 하면 평균이 1,425원쯤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몇 달 버텨보면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사고 싶지는 않죠 사실 누구라도 이 레벨에서.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뭐 쉽지가 않은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1,400원 제 고민은 1,400원에서 크게 위로 갈 건 없는 것 같다. 네. 그랬는데 그래서, 네. 2년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다 1,400 오르자마자 50원은 한 방에 갔거든요. 아 좋습니다. 뭐 올라봐야 그러면 50원이다.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1,300원, 1,200원대까지는 가지 않겠나? 라는 글쎄요, 생각을 합니다. 아래쪽은 뭐 크게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레벨을 갖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뭐 잘 모르지만 좀 펀더멘탈을 갖고 얘기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두 가지 얘기했던 안전자산 얘기하고 네. 미국의 지금 이렇게까지 되게 된 기본적인 문제는 저는 미국의 이자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안전자산 얘기를 해보면 네. 안전자산이라 하면 어떤 거 생각나십니까? 안전자산 안전자산, 대표적으로 달러, 달러, 미국 채권, 채권, 금. 금, 그다음에 예전에는 엔화,
그렇죠. 그렇죠. 엔화. 예. 그다음에 뭐 얼마 전에는 비트코인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비트코인 안전자산 그래서 들어가네.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제가 볼 때 비트코인은 진짜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러 번 보여줬잖아요. 요즘은 네. 뭐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리스크가 많은 자산으로 이제 보여주는 네. 것 같고, 뭐 거꾸로 얘기하면 엔화 같은 경우는 안전 자산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갖고 있으면 막 가격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까봐 야 안전한데 좀 일단 좀 꼬불쳐 나가지고 좀 쉬었다 갈게 이런 네네. 건데, 안전 자산이 되려면 첫째로 크레딧 문제가 없어야 돼요. 디폴트가 나지 않아야 돼. 갖고 있었는데 날아가지 않아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자율이 안정적이어야 돼요. 이자가 오르락내락하면 안 돼. 그리고 세 번째는 환율이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엔화는 지금도 크레딧 엄청 좋죠. 그다음에 이자율도 왔다 갔다 한다 하지만 0.1이 0되고 뭐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환율은 안정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엔화는 그 대목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금은 뭐 이자가 영원한 없네. 안전 자산이긴 한데 네, 이자가 없어. 금은 조금 뭐 이자가 없고 이런 건 상관 안 하는 거거든요. 사실 안전 자산은. 네. 그런데 금은 좀 그런 게 최근에 외환 보유고 뭐 러시아 뭐 어쩌고 할 때 미국이 외환 보유고 막아버렸잖아요. 미국 저기 러시아 달러 가지고 네. 있는 거. 그러니까 야 달러로 외환 보유고 갖고 있는 게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중국이 사실 금 많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많이 사니까 조금 영향받은 것 같아서 조금 겁이 나고, 그러고 나면은 채권 남잖아요. 네. 국채. 근데 국채는 이 모든 거에 지금 주범이 국채가 너무 많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자율이. 그러니까 지금 국채 움직임이 거의 주식 움직임하고 비슷한데 그게 무슨 안전자산이 아, 이렇게 있어요. 널뛰는데. 이게 널뛰는데 요즘 10년짜리 30년짜리 채권은 주식보다 더 많이 움직여요. 변동성이 너무 크다. 너무 크니까 네. 안전자산이라는 게 안전해야 되는데 이게 뭐 안전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제외. 그러고 나면 생각해 보면 제일 안전한 게 뭐예요? 현금이잖아요. 아, 나 주식하기 힘들고 채권하기 힘들고 그러면 아니 나 현금으로 갖고 있을래. 갖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어떤 걸로? 원화로? 달러로?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금 중에 달러가 안전자산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많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됐던 것들 중에 요즘 진짜 사람들이 안전자산이라고 느끼는 거는 진짜 달러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중동이 흔들리니까 달러 뭐 또 지금 들어가는 달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안전자산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금이 안전자산이라지만 네. 금은 약간 불안해요. 지금 사실 중국이 너무 많이 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안전자산의 심리, 지금 뭐 이란하고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좀 조용해졌지만 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또 언제 내일이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불안 심리를 지금 긁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가. 진짜 좋겠어요. 아니 미국은 뭐 100달러짜리 찍어내는데 뭐 한 0.1불이나 될려나? 그럼 뭐 그 돈으로 찍어갖고 억울하면 잘 살아야죠. 뭐. 그죠? 막 찍어서 딴 나라에 그냥 딴 나라가 막 사주는 거 아니에요? 뭐 글쎄요. 아이가 뭐 그건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그 응. 얘기는 뭐 다른 얘기니까 일단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을 보면 뭐 그런 상황이 좀 있다. 맞는 것 같은데? 달러를 막 찍어. 그래서 해외로 막 돌려. 네. 해외에서 막 와, 달러만 있으면 너무 좋겠어. 달러 막 어떻게든 은행에 자기네 중앙은행에 채워넣으려고 막 엄청 사들이잖아요, 달러를. 근데 꼭 좋지는 않은 게 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많이 수요가 많으면 또 통화량이 늘어나잖아요. 통화는 늘어나죠. 네, 늘어나면 아무래도 뭐 또 뭐 인플레이션 같은 거 에이, 되지 않을까요? 전 세계가 다 사가는데. 아니 만약에 그러니까- 미국 예를 들어 딱 미국의 그 저 영토 그 네.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면 당연히 찍어내면 인플레 생기죠. 근데 전 세계가 다 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 미국이 지금 어쨌거나 최소한 경제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네. 뭐 원탑이죠. 누가 당하겠습니까? 아, 미국을 진짜 당할 부럽다, 수는 부러워. 없죠. 예. 네. 예. 그런 문제는 부럽습니다. 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문제가 생기면 네. 달러에 대한 수요는 뭐 가슴 속에 쫙 깔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여러 전 세계적인 리스크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많이들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또 사고 칠까 말까 이제 이거 아니에요. 네. 요런 정도의 분위기라면 문제
보통 이런 일이 생길 때 뭐 선물 시장 뭐 어디 저 상품 시장 이런 데서 막 변화들이 감지가 될 거 네. 아닙니까? 요 정도면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해서 뭔가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정도예요? 아니면 요 정도면 뭐 이제 대충 저 정치적인 거라 너무 잘 모르겠지만 예? 단 하나 보이는 건 원유가 별로 안 움직이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되면 역시 중동이니까 원유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네. 금요일 날 종가 대비해서 음. 원유가 지금 한 85달러 정도에서 비교적 별로 안 움직여요.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뭐 그런 대로 넘어가지 않겠나. 라고? 다만 사람들의 심리는 좀 건드려 놨죠. 음. 이게 이스라엘이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른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심리를 건드려 놓은 게 사실 크거든요. 네네네. 그런 정도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뭐 그렇게 난리를 치지는 않지 네네네.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네.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시나리오는 두 가지, 뭐 크게 보면 두 가지겠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더 큰 문제를 일으켜갖고 이제 마치 이란과 아주 전면전 비슷하게 가든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적당히 이제 마무리하고 네. 정리하는 수준으로 가든지. 근데 네. 일본 가능성은 뭐 상당히 적어 보이니까. 그렇죠. 그렇다 근데 치고. 불안하니까. 예. 근데 이번 시나리오로 간다고 치면 그럼 그때부터는 다시 상품 가격이나 뭐 원유 혹은 이런 것들이, 또 원유 같은 경우는 더 안정될래도 더 안정될 게 없는 게 이것 때문에 크게 오르질 않아 갖고. 그렇죠. 크게- 근데 원유는 공급 문제보다는 역시 수요단이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원유는 그 공급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상당히 오랫동안 가는 경우는 드물고요. 네. 공급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공급처가 생겨요. 뭐 세일가스니 뭐 여러 가지가 생기지만 결국 원유의 가격은 수요에 달려 있는 건데 수요가 지금 안 좋아요. 수요가 안 좋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 음. 경기가 중국 쪽도 안 살아나고 네. 지금 뭐 미국은 좀 살아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수요라는 게 제일 큰 데가 역시 뭐 미국과 중국. 중국 그렇죠. 중국을 봐야겠죠. 중국이- 예. 아, 근데 중국이 확실히 예전만은 뭐 분명히 못한 것 중국 같고. 좀 대책 없죠 지금 사실 여러 가지로. 뭐 여러 이제 네, 저 부양책이니 이런 것들을 막 정말 연금책까지 다 쓰는 것 같기는 하던데. 백약이 지금 뭐 무효예요? 무효하다. 그러다 보니까 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도 지금 환율도 생각해 보는 거죠. 환율을 좀 그러니까 유한화를 좀 약세를 시키면 그 성장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일본 경우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디플레이션 걱정을 하는 거지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위험도 좀 있다. 그것도 달러를 사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를 건드리고 있는 거죠. 뭔가 불안한 거죠. 이스라엘 이란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네. 중국이 마음 바뀌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그런 불안한 심리 그런 게 지금 많이 깔려 있는 게 일단 하나인데 네. 더 중요한 거는 달러 이자율입니다. 달러 이자율. 이자율. 예. 예. 뭐니 해도 이자율인데요. 달러 이자율이 지금 뭐 연말까지 지금 시장에서는 2번도 안 내리는 걸로 이미 프라이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연되고 있으니까. 네. 지연되는 이유는 뭐니 해도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연되고 있으니까 지금 BOJ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BOJ가 152는 막아줄 줄 알았는데 지금 넘어가 버렸잖아요. 지금 뭐 네. 154점 얼마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114, 107일 때 다 152였거든요. 음. 오히려 지금 더 올라갔는데 이거는 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BOJ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네.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이 외환 시장 개입을 아주 강하게 나오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나올 때 아주 강하게 나오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일본은 다른 정책적인 수단이 별로 없어요. 다른 정책적인 수단이라 하면 네. 뭐 재정 정책 그다음에 금리 정책일 텐데 재정 정책은 좀 힘들고 일본은 워낙 빌린 돈이 많아서 이자율은 뭐 건드리질 못하고 있는데 요번에 인플레이션이 글로벌리 올라가서 미국이 이자율을 쉽게 안 내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자율을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요번에 그래? 일본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올라가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도 이자율을 좀 올릴 수도 있겠네. 예를 들어서 YCC 같은 거 네. 조금 철폐한다든가 완화한다든가 그렇다면 야 내가 이자율을 올릴 수 있으면 달러에 내려올 텐데 내가 왜 기입까지 해야 돼?
하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 일본이 조금 셈법이 복잡해지지 않았나. 네. 전에 같으면 그냥 했을 레벨이 지나왔는데 이게 지금 달러 이자율 올라가는 이유가 다른 걸 다 떠나서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네. 네. 미국이 안 잡히면 글로벌리 안 잡히겠네. 그러면 일본도 인플레이션이 되겠네. 일본은 인플레이션 되는 걸 이제까지 바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만 좀 되면 나는 이자율을 올릴 수 있어. 이자율을 올리면 달러에는 자연스럽게 내려와. 그런데 내가 왜 무리스러운 걸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52에서 안 나온 네. 이유를.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이 상황을 뭐 즐긴다까지는 몰라도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셈법이 상황으로- 복잡해진 거죠. 이게 네. 예전에는 외환시장 개입 하나밖에 손에 없었는데 이자율을 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지금 전통적인 방법이 생겼는데 네. 그게 생긴 거죠. 근데 사실은 이자율 정책과 환율 정책을 보면 네. 개입과 이자율 정책을 보면 이자율이 훨씬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든요. 훨씬 강력하고 네. 더 장기적이고 개입은 하루 팔아도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자율을 건드려 놓으면 굉장히 더 길고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정책이라고 얘기할지는 못하겠지만 네, 네, 네. 더 효과적인 정책인 건 확실하거든요. 나라 전체 영향도 줄 수 그렇죠. 있고. 훨씬 크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게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외환만 건드렸는데 네. 나도 뭐가 지금 하나 생긴 거야? 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본은 그렇고 네. 중국도 지금 환율이 그러니까 중국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게 나는 내심 기쁜 거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 앞으로 그렇게 돌아버릴 수도 있죠. 그냥 정책 방향을. 지금 아직은 그래도 달러 너무 많이 올리면 팔아주고 하는데 네. 갑자기 우리 완만하게 뭐 절하하겠다 이런 발표라도 하게 되면 진짜 난리 나는 거죠. 뭐니 해도 미국하고 중국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 경제가 위안화를 약세 쪽으로 가면 그러면 사실 달러 강세는 뭐 근본적으로 진짜 더 강해지는 거죠. 지금은 그런 걱정을 많이 안 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달러 위안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대놓고 저 환율을 자기네가 그냥 공시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컨트롤하죠. 컨트롤하는 나라인데. 컨트롤한 나라가 뭐 미국, 일본이 거의 안 한다면 우리는 네. 중간쯤 있고 중국은 아직도 통제가 많은 나라죠. 네, 그래서 한 7.2 요 정도에서 7.3 요 정도에서 이제 밑으로 이제 늘 막았던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이거를 그냥 뭐 발표를 하는 거죠 말로 아니면 픽싱이라고 매일 하거든요. 그걸 그냥 매일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이 변했구나. 근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이거는 네. 그 단계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를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 전쟁처럼 네. 속으로 걱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달러당 8위안 갈게 이렇게 이제 가면 그리고 점진적으로 나 가겠다. 뭐 어쨌든 이런 가겠다고 거. 하면 그러면 뭐 얘기 많이 달라지죠. 그러면 그러면 특히 아시아 커런시 우리나라 네. 커런시 같은 거는 뭐 어디로 갈지 우리는 그러면 1,500원 막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1,400원. 뭐 너무 뭐 1,500원, 1,600원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겁나니까. 근데 우리는 중국 영향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인 크다고 거죠. 봐야죠. 그죠? 지금 우리가 많이 벗어났죠, 사실은. 네. 그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많이 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곤 있지만 그건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잘한 거죠. 네. 우리나라 잘합니다. 우리 기업들 진짜 너무 잘해요. 네. 잘하는데 그래도 네. 아직도 완전히 발 하나 껴 있죠. 바로 옆 나라잖아요. 옆 나라 워낙 이제 뭐 저 교육 규모도 크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전처럼 더 매여 있었으면 한 1, 2년 사이에 최근 정말 어마어마하게 박살났을 것 같은데. 힘들었죠. 네. 중국은 저는 뭐 중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느낌상 진짜 안 좋아 보이고 네.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 게 진짜 썰렁하죠. 네, 그렇죠. 썰렁하죠. 일본이 20년 전에 디플레이션 나오면서 썰렁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와서 중국이 저러면 썰렁하죠. 뭐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네. 하여튼 어느 한 나라에 너무 이렇게 많이 매여 있는 거는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는 되게 안 좋은 일인 것 같기는 해요. 당연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양하게 해야죠. 네. 뭐. 자, 그래서 하여튼 일본, 중국 두 나라는 내심 자기네들의 돈 가치가 떨어지는 즉 환율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좀
괜찮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좀 것 같은데. 조금 생각이 뭐 조금 뭐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사실은 네. 그동안의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던 레벨을 지나왔죠. 네. 근데 사실 예. 달러엔도 지금 154가 넘었어요. 152면 죽어도 안 넘을 것 같은 152가 지금 뭐 스르륵 올라가 버리잖아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달러 원이 이렇게 오르는 거는 뭐니 해도 글로벌 이제 달러가 문제인데 글로벌 달러 또 아시아 지역의 정세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은 나름 지금 환율에서 더 가도 이제 물가 올라가고 그러면 금리 올릴 수 있으니까 괜찮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전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보면, 예, 우리 물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한국은행으로 제가 빙의를 딱 해가지고 예? 제가 한국은행에 있는 사람이라면 뭐 틀릴 수 있는데 얼마 전에 1,340원에 강하게 맞고 할 때 그때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인플레이션이 있고 경기가 있는데 네. 우리도 경기가 나쁘잖아요. 경기가 나쁘니까 환율도 걱정이 되지만 뭐 이자율 차이도 미국하고 한 2% 나니까 야 환율부터 좀 막아놓고 환율만 좀 안정이 되면 내가 이자율을 한번 내려보자. 그래서 네. 경기를 살려보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연초에.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1,340원에 많이 막았고 연초에 여러 가지 보면은 미국보다 우리가 이자율을 빨리 내릴 것이다. 그런 생각들도 했잖아요. 네. 그럼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이코노미스트들 그렇게 얘기 많이 하고 또 강하게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딱 생각해 보면 네. 그럴 것 같습니까? 전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네, 네. 네. 지금 미국이 내리기 전에 우리나라가 내린다고? 저는 거의 상상이 안 되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거의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네.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이거 조금 뭐 정치적인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네. 최근에 또 야권이 압승을 하니까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지만 그렇다고 보면 아무래도 물가와 경기 중에 어디에 더 초점이 갈까요? 아무래도 물가겠죠. 그렇겠죠. 네, 물가고 특히 물가 중에서도 집값 같은 거는 굉장히 이제 더 센시티브해지잖아요. 집값 오르는 거는. 그렇다면 물가 쪽으로 간다면 그렇다면 아까 했던 방식 달러를 막아서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고 이자율을 내가 선제적으로 내리겠다는 생각은 조금 물러나고 네. 그게 아니라 우리도 이자율 천천히 내리지 뭐 미국 네. 내리면 그때나 내리지 뭐 그게 물가 잡아야 될 거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네. 일본하고 비슷한 거죠. 야 우리 이자율 빨리 안 내릴 건데 환율 그렇게 막아야 되나? 이래서 물러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도 이자율 정책을 조금 급하게 내리지 않는 쪽으로 지금 선회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 내려야 우리도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죠. 전에는 그런데 먼저 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완전히 들어가 버렸죠. 이제는 뭐 미국 얘기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다음으로 내린다 치고 그럼 그 상황에선 우리가 환율을 조금 물러나자. 네, 물러나자. 이자율을 우리가 확 누를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자율 쪽에서 풀어주자. 네. 그러니까 이자율을 높게 하자.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를 연기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단순하게 그냥 이자율을 올린다고 생각하면 내릴 거라는 기대가 없었으니까 뭐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자율을 높게 가면은 그렇다면 달러원 환율도 일본하고 똑같이 그렇다면 펀더멘탈리 우리 이자율이 달러 쪽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뭐 자연스럽게 내려오지 않겠냐. 우리도 무리스럽게 할 필요 뭐 있느냐.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되게 고공행진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잡힌다고 보는 거예요? 이자율을 높게 하면 잡히겠죠. 그러니까 물가를 낮추는 방법도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이자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환율을 좀 강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죠. 그렇지만 어떤 게 효과가 크겠습니까? 무조건 이자율이죠. 예. 환율을 낮추면 수입 물가를 낮추는 정도의 효과지 전체적인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자율 쪽에서 금리를 빨리 인하하지 않겠다고 지금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네네.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 4개월 전에 한국은행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향과 지금의 방향은 조금 다르죠.
네. 뭔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물러나지 않았나. 물러난 건 팩트니까. 네. 물러난 건 팩트인데 왜 물러났느냐가 지금 이제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야 또 물러났는지 안 물러났는지를 보는 게 될 테니까. 그런데 그 물러난 이유가 BOJ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BOK도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물러나지 않았나. 1360원은 막아줄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근데 그냥 아유 웬걸, 됐어 하고 그냥 넘어갔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금리에서 좀 낮추게 되면 요건 바로 집값도 건드릴 가능성이 좀 있죠. 뭐 그래야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저 그것도 뭐 좀- 부동산 잘 모르지만 네. 부동산 지금 뭐 아파트 좀 못 짓고 하니까 네. 금리만 내려가면 사고 싶은 사람이 생기겠죠. 네. 근데 금리를 좀 높게 유지를 하는 게 뭐 그쪽을 좀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자율을 높게 하면은 수요가 뭐 경기는 좀 나빠지고 뭐 성장은 죽어도 물가는 조금 막을 수 있다고 봐야죠. 이자율이 경기 정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환율보다 훨씬 큽니다. 네, 사실은 환율은 막말로 내가 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면 내가 달러가 오르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여행 갈 때나 좀 문제지.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장기적인 건데 네. 뭐 금리가 2%하고 3%인 거는 내 생활에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미국보다 낮아진 지가 한 1년 반, 2년 된 건가요, 이제?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미국이 쭉 올리면서 그때 네. 역전이 됐으니까. 요 상황이 계속 좀 이렇게 한 2% 정도 이렇게 차이 나게 계속 이어지면 우리 돈이 더 미국 쪽으로 갈 가능성은 좀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그게 사실은 네. 달러 원 강세의 기본적인 이유죠. 그죠? 네, 예, 기본적인 이유죠. 아, 뭐냐면 환율만 가만히 있으면 3%에 우리나라에 예금하는 것보다 5%의 달러에 예금하고 있는 게 2%더 주는데, 그리고 뭐 미국이 뭐 기술도 있어 보이고 그렇죠. 뭐 다 좋아 보이는데 내가 왜 원화를 굳이 갖고 한국에서 있어? 원화를 네, 갖고 내가 있을 이유가. 갖고 있어 뭐 있어. 근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달러와 강세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달러 이자율이 다른 나라보다 지금 높은 거죠. 네네. 지금 그게 가장 큰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그냥 따라 올려버리면 되지 않느냐? 뭐 당연히 얘기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올릴 만한 경제적 경제 체력이 안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러면 개인들이 가장 할 수 있는 이 현재 환율, 현재 뭐 금리 요 상황에서 제일 괜찮은 뭐 포트폴리오랄까 아니면 뭐 투자 전략 이런 거 있다면 근데 뭐가 좀 장기적으로 보면 네. 제가 뭐 항상 주장하는 대로 다양한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달러 자산 또는 네. 달러 표시 자산 이런 것들을 개인들도 가져가야 된다. 다 원화 자산만 가져가면 안 된다. 그런 네.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도 1,400원 되면 그냥 팔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가들도 진짜 다양하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한국에만 투자하면 진짜 뭐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되면 모르는데 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투자하는 게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자기 포트폴리오에 항상 달러 자산 또는 달러 표시 자산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맞고, 국내 개인 투자가들이 다른 나라 투자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해외 자산이 아직도. 그래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나 홍콩, 그러니까 저기 뭐 아주 못 사는 나라들은 빼고 우리의 경쟁자들하고 보면은 저희가 굉장히 작죠. 상당히 한국 주식만 아니, 했어. 저도 없으니까. 대부분 잘 안 하시고 외화는 그냥 해외여행 갈 때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맞아. 세계가 하나로 움직인 지 지금 꽤 됐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너무 안 해. 저도 이제 미국 주식 예전에 잠깐 했다가 네. 몇 개 이제 박살나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안 하더라도 달러 표시 자산. 그러니까 달러 뭐, 표시 자산. 예, 달러 표시 자산. 뭐 다 원화로 갖고 있으면 하다못해 뭐 달러 뭐 좀 사놓는다든가. 그치. 그러니까 그래야 조금 이렇게 안정적인 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게 투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고 어느 정도 나는 이 투자로 나를 어느 정도 매니지 하겠다. 남들보다 뭐 적게 가진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국내 자산만 다 갖고 있는 거는 글쎄요. 장기적으로 볼 때 좀 불안하죠. 위험해. 네. 근데 이 미국 주식이 네.
한번 쭉 빠질 것 같아서 지금 계속 참고 있거든요. 그때 들어가려고. 아 근데 안 빠지네. 여러 사람이 빠질 걸 기대하고 있으면 빠지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 한번 쭉 한번 빠져주면 내가 싹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이게 미국 주식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주식 그거 아세요? 하루 금년에 네. 뭐 브룸버그 한번 봤더니 1% S&P가 1% 이상 빠진 날이 딱 5일밖에 없어요. 올해? 예. 네. 아. 그런데 그 다음 날 다 올랐어요. 그래요? 예. 네. 뭐 그런 거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통계겠지만. 아. 근데 요번에는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 네. 요번에 좀 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심리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네네네. 이자율이 뭐 4.6 막 10년짜리 이렇게 가니까 좀 건드렸어요. 요번에 조금 건드려서 요번 장은 그렇게 쉽게 확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가장 세계에서 여러 가지가 움직이지만 저는 항상 미국 금리 움직이는 게 전체를 결정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것과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또 늘 그럼요. 공존하는 그럼요. 거니까 예. 네, 그런 것들은 잘 저희가 분석하고 파악 빨리 해서 현명한 투자 태도 견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리먼 브라더스 전 한국 대표 김준송 대표님과 함께 환율 이야기 또 국제 정세 이야기 등등 나눠봤고요. 많이들 아마 인사이트에 좀 도움이 좀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대표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다음 주에 그럼 뵙는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